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강사 이재희입니다. 지금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엔 첫 번째 동영상으로 전자기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인 탄성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탄성파는 매질의 진동을 탄성력에 힘입어 주위에 진동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파동을 전파하였습니다.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매질의 진동 에너지였는데, 그 에너지의 크기를 계량하는 방법과 에너지의 세기를 구하였습니다. 또 파동의 진행을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는 함수식과 파동의 운동을 표현하는 운동 방정식인 파동 방정식을 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자기파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동영상으로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전자기파에 대한 동영상에서 궁극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전자기파가 어떻게 하여 파동을 만들어진 파동이 어떻게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지, 또 그렇게 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먼저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도, density입니다. 밀도는 두 가지 물리량의 관계를 표현하는 유도 물리량으로, 보통 밀도는 그리스 문자 로로 나타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관계하는 두 물리량이 부피와 질량이지요. 이 밀도의 단위는 로 이꼴 단위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이 됩니다. 미터 삼성이 부피를 나타내죠. 단위 부피 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나요? 과학이 취급하는 질량체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질량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부피이죠. 그 부피는 다양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질량체가 균일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단위 부피를 차지하는 질량의 크기를 밀도로 정의하면 질량체의 크기와 무관하게 손쉽게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V로 나타내므로 M 이꼴 로 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가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고 라저 V가 부피이므로 서로 곱하면 전체 질량이 나오는 것이죠. 이 식은 절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죠. 용어의 정의와 연산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단위 부피의 크기를 1로 하면 1은 곱셈 연산의 항등원이므로 물리량의 연산에서 부피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연산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질량체가 균일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질량을 모두 더하여야 하는데, 질량은 연속 물리량이므로 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에 대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수식은 m 이꼴 인테그랄 로 r dv입니다. 여기서 로에 변수 벡터 r을 넣은 것은 위치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죠. 덧셈은 이상물리량을 더하는 수학이므로 수학이지만 적분은 연속 물리량을 더하는 수학이 됩니다. 잠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질량체가 있을 때 이 질량체가 만일 균일하다면 어느 곳에 대한 단위값을 정하든 그 단위값의 크기는 같아지겠죠. 그래서 전체 질량 m은 단위값 로에 대해서 전체 V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는
각각의 위치마다 있는 질량의 밀도가 다르다면, 그러면 그 밀도는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므로 변수를 위치로 정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더하는 수학을 작용하면 뒤에 V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더하라는 뜻이니까 수학기호 인테그랄을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한 것이 전체 질량 M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은 인테그랄 밀도가 위치마다 다른 값으로 되고, 이것을 전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이번엔 에너지 밀도를 정의하겠습니다. 밀도를 정의하는 두 물리량이 부피와 에너지인 경우는 단위 부피에 대한 에너지의 크기이므로 에너지를 특정하여서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문자수는 보통 영어 소문자 U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U는 단위 부피분의 에너지가 되므로 에너지 밀도의 단위는 Joule per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미터 세제곱은 부피를 나타내고 Joule은 에너지의 단위이죠. 만약 공간에 분포한 에너지의 크기가 균이라는 경우에는 공간에 분포한 총 에너지 E는 E 이꼴 UV가 되겠습니다. 이때 U는 당연히 에너지 밀도이고 V는 개의 전체 부피가 됩니다. 만약 에너지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면 에너지도 연속 물리량이고 공간도 연속하므로 질량의 경우처럼 에너지 밀도를 전체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은 E 이꼴 인테그랄 전체 부피, 전체 공간이죠. 전체 공간에 대해서 URdV가 되겠습니다. 위치 벡터 R은 위치마다 달라지는 에너지 밀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면 질량을 에너지로 바꾼 것이 되므로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전하 밀도를 정의하겠습니다. 전하가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포 상태와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양을 나타내는 데는 전하 밀도를 이용합니다. 전하 밀도는 밀도를 정의하는 두 물량이 부피와 전하인 경우로 단위 부피에 대한 전하의 크기이므로 전하를 특정하여 전하 밀도라고 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값은 에너지 밀도, 전하에 대한 값은 전하 밀도이죠. 앞에 아무 말이 안 붙으면 질량에 대한 밀도가 되겠습니다. 문자수는 보통 질량 밀도와 같은 그리스 문자 로를 사용합니다. 질량이나 전하가 모두 중력이나 전기력을 만드는 근원이므로 같은 문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를 나타내는 문자수는 보통 점전하인 경우엔 영어 알파벳 소문자 Q를 사용하고 분포 전하 전체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 Q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하밀도 로는 정의에 따라서 로는 단위 부피 분의 전하가 되므로 전하밀도의 단위는 쿨롱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미터 세제곱은 똑같이 부피이고 쿨롱은 전하의 단위이죠. 그런데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 두 종류가 있으므로 전하 종류에 맞춰서 전하 앞에 부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양전하는 플러스 Q, 음전하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Q는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자수 안에 전하의 종류에 따르는 부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부호는 표시하지 않고 문자수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몰 q 또는 라지 q가 있을 때 그것이 양인지 음인지는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전하가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한 경우엔 총 전하의 양 로는 총 전하의 양 Q죠. Q는
Q 이꼴 로 V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로는 전하 밀도가 되고 V는 개의 부피가 되겠죠. 만약 전하의 분포가 균일 하지 않으면 전하는 이산물리량이지만 전하가 이산물리량인 것은 앞에서도 했는데 뒤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전하가 분포한 공간은 연소물리량이므로 전하를 더하는 것은 공간을 더하는 것이니까 전하 밀도를 전체 부피에 대해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은 라지 Q 이꼴 인테그랄 적분 구간은 공간 전체가 되고 로 R dV가 되겠습니다. 전하 밀도는 전기력을 일으키는 전하가 질량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전하 밀도라는 개념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은 보이지 않지만은 질량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죠. 전하도 보이지는 않지만 전하가 원자에 들어있으니까 물질에 들어있는 것으로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밀도를 정의하겠습니다. 전하는 도체에서 표면에만 분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자계약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 결론만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 도체 표면에 분포한 전하를 표현하는 데에는 부피에 대한 전하 밀도가 아니라 면적에, 즉 표면적에 대한 전하 밀도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에 대한 전하 밀도, 면 전하 밀도를 정의합니다. 면 전하 밀도는 단위 표면적에 대한 전하의 크기로 정의하고 면과 전하를 특정하여서 면 전하 밀도라고 합니다. 문자수는 보통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사용하죠. 그러면 면 전하 밀도 시그마는 정의에 따라서 시그마 이꼴 단위 표면적 분의 전하가 되므로 단위는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부피가 아니고 면적이므로 미터 제곱이 되었죠. 만약 전하가 표면적에 균일하게 분포한 경우에 표면에 분포한 총 전하의 양 Q는 라지 Q 이꼴 시그마 S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그마는 면 전하 밀도이고 S는 개의 표면적입니다. 만약 전하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면 전하는 이산물리량으로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표면에서 연소물리량이 되므로 면 전하 밀도를 전체 표면적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은 라지 Q 이꼴 인테그랄 S 표면적 S 서피스죠. 서피스에 대해서 시그마 R ds가 되겠습니다. 물론 적분 시그마에 위치 벡터 R이 들어간 것은 위치마다 면 밀도가 다른 것을 반영한 것이죠. 이번엔 선 전하 밀도를 정의하겠습니다. 선 전하 밀도는 전하가 전선과 같은 줄에 분포한 경우에 줄 안에 퍼져 있는 전하를 계량하기 위한 물리량입니다. 개념에 따라서 선 전하 밀도는 단위 길이에 대한 전하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선 전하 밀도의 문자수는 보통 그리스 문자 람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선 전하 밀도 람다는 정의에 따라서 람다 이꼴 단위 길이 분의 전하가 되므로 선 전하 밀도의 단위는 쿨롱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길이니까 미터가 되었죠. 1차원 미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전하가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한 경우엔 총 전하의 양 Q는 Q 이꼴 람다 L이 됩니다. 물론 람다는 선전하 밀도고 N은 개의 총 길이가 되겠죠. 만약 전하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면 전하는 이산물리량이지만 전하가 분포한 선은 연속 물리량이므로 전하 밀도를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은 라지 Q 이꼴 인테그랄 L 개의 길이죠. 람다 벡터 R dL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위치 벡터 R이 들어간 것은 위치마다 선 전하 밀도가 다른 것을 반영한 것이죠. 지금까지 선이나 면이나 공간에 분포한 전하를 계량하고 연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밀도를 정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밀도는 단위 값에 대한 물리량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새로운 용어로 장을 정의합니다. 한자는 마당장이고 영어로는 필드를 사용합니다. 장은 어떤 물리량이 공간의 위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경우에 위치에 대한 함수라는 것이죠. 그 물리량이 결정되는 공간을 해당 물리량의 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장의 물리량은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은 F 이꼴 R 제곱분의 G large M small m 단위 벡터 R로 위치 R에 의해 값이 정해지는 장의 물리량이 되고, 왜냐하면 F는 R이 정해지면 F값도 정해지니까요. 우주 공간은 만유인력의 장 또는 중력장이 됩니다.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기력을 계량하는 쿨롱 법칙도 Fe는 R 제곱분의 K large Q small q 단위 벡터 R은 똑같이 위치 R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 R에서 값이 정해지므로 전기력도 장의 물리량이고 우주 공간은 전기력의 장 또는 전기력 장이 됩니다.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탄성력도 Fe 이꼴 마이너스 kx로 1차원 위치 x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장의 물리량이 되고, 1차원 공간, 즉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1차원 공간은 탄성력의 장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장은 꼭 수식으로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이 있을 때 각 위치의 온도를 계량한다고 할 때 그 온도는 위치가 정해지면 측정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으므로 TR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온도도 위치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지면 그에 대한 값, 온도도 정해지는 장의 물리량이 되고, 공간은 온도가 정해지는 온도장이 됩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공간에 에너지가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에너지의 크기도 ER로 표현되므로 장의 물리량이 되고 공간은 에너지의 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흐르는 강물에서도 강의 각 위치에서 강물이 가지는 속도가 하나로 정해지므로 강물의 속도는 VE로 표현되는 장의 물리량이 되고 강은 속도장이 됩니다. 장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장은 장이 정하는 물리량의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나 속도처럼 결정되는 물리량이 벡터 물리량이면 그 장을 벡터장이라고 구분하고, 결정되는 물리량이 질량이나 온도, 에너지처럼 스칼라 물리량이면 그 장을 스칼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자기파가 에너지를 실어서 보내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하와 움직이는 전하, 여기선 자하라고 하겠습니다. 전하와 자하가 만드는 것이므로 먼저 전하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실량은 부피를 가진 모든 물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들어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전하가 들어있는 곳, 특히 R자 전하가 들어있는 것을 전하 운반체라고 합니다. 전하 운반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음전하는 전자가 들어있고 전자에 들어있고, 양전하는 양성자에 들어있으므로 전자와 양성자는 R자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하 운반체가 됩니다. 또 앞으로 화학 반응에서 다루겠지만 음이온도 R자 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하 운반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이온도 R자 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하 운반체가 됩니다. 음이온에는 플루오린 화이온, 염화이온, 음이온에는 화를 붙이죠. 탄산이온,
산화이온, 수산화이온, 인산이온 등이 있습니다. 미리 한번 들어 놓으세요. 양이온에는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암모늄이온 등이 있습니다. 이온은 무수히 많이 있죠. 거시세계에서 알짜 전하를 가지는 존재는 이들 4가지 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현상을 다룰 때 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알짜 전하인데 알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들 4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전하는 몇 가지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이들 성질은 전기현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상쇄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서로 상쇄된다는 것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은 크기로 있으면 서로 상쇄되어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전자와 양성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데도 원소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면서 전하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작용하는 것은 전자의 음전하와 양성자의 양전하가 크기가 같아서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쇄는 전하를 계량하면 수학적으로 연산을 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서로 다른 전하가 상쇄되기 위해서는 전하의 크기도 같아야 하지만 전하가 놓인 위치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물리적으로 부피를 가지지 않으므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다전자 원소는 여러 개의 양성자, 양의 전자죠. 양의 전하와 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스무트는 양성자와 전자가 각각 83개나 들어있습니다. 전자와 양성자의 위치나 운동 상태가 항상 각각의 전하가 만드는 전하 중심점이 일치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전하와 양전하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전자가 83개가 있는 비스무트가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냐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음전하의 전하 중심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한 음전하의 전하 중심점이 83개의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양전하의 전하 중심점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죠?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하든 이 같은 평행이 깨어지면 전하는 중성이 되지 않고 가까운 위치에서는 전기 상극자가 되고 거리가 좀 멀어지면 개별 전하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서 전기력을 작용하게 되고 힘이 작용하므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 다른 전하의 상쇄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기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 중심점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의 질량 중심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량 대신에 전하를 넣으면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하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성질은 이들 전하는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위 크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위 크기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모두 같습니다. 즉 전자에 들어있는 전하의 크기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고 양성자에 들어있는 양전하의 크기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라는 것이죠. 전하가 가지는 또 다른 성질은 전하는 항상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나 운동 과정에서도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상호간에 원격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지요. 전기력은 쿨롬 법칙에 의해서 계량화할 수가 있는데
두 전하 라지 Q와 스몰 q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경우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쿨롱 법칙에 의해서 F는 R 제곱분의 K 라지 Q 스몰 q 벡터 R로 주어집니다. 점전하는 K에 있는 여러 전하가 전하 중심점에 놓여 있는 전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K는 8.9875 곱하기 10의 구성의 크기를 가지는 상수인데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9.0 곱하기 10의 구성을 사용하죠. 전기력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심력이므로 1차원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벡터 기호를 생략하면 F는 R제곱분의 K 라지 Q 스몰 Q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벡터 기호를 생략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힘을 작용하는 원격 상호작용은 질량도 마찬가지였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귀신같이 알고 바로 힘을 작용하는 현상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량의 원격작용은 특별한 분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지만 전하의 원격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그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라지 Q는 고정된 전하로 근원 전하라고 하고 스몰 q는 이동 가능한 시험 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전하 스몰 q가 R1의 위치로 이동하면 전기력은 즉시 그에 맞는 힘을 작용하고 R2로 이동을 해도 즉시 그에 맞는 힘을 작용합니다. R 대신에 R1이 되고 R2가 되는 것이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다가 먹이가 들어오면 즉시 잡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미가 깔아둔 거미줄처럼 근원전하 라지 Q가 온 소방에 시험 전하가 들어오면 즉시 힘을 작용할 수 있는 힘의 요소를 거미줄처럼 미리 깔아두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깔려 있으므로 이미 힘의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미 힘의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시험 전하가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 힘을 작용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에 거미줄처럼 깔아둔 힘의 요소는 쿨롱 법칙에서 계량할 수가 있는데 쿨롱 법칙의 식을 변형하면 F는 R제곱분의 KQ 곱하기 Q가 되어서 시험전하 Q를 별도로 떼어내서 계산하는 것이죠. 근원전하가 미리 깔아둔 힘의 요소의 크기는 R제곱분의 KQ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의 요소 물리량도 위치 변수 R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공간은 이 힘의 요소 물리량이 결정되는 장이 됩니다. 이처럼 힘의 요소가 설치된 공간을 전기력을 만드는 장이라는 의미로 전기장이라고 정의하여서 다른 장과 구분합니다. 전기장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힘의 요소 물리량은 전기장을 만드는 물리량이 되는데 이 물리량을 계량화하면 전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전기장을 만드는 물리량의 크기는 전기장을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편의상 전기장의 세기를 전기장이라고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기장은 전기장의 세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장이라고 했을 때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공간인 전기장을 나타내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을 이해하면 전기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편의를 위한 추상물이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농지과학교실은 전기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해합니다. 전기장 또는 전기장의 세기는 대단히 중요한 물리량이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전기장을 나타내는 문자 수는 영어 대문자 E를 사용합니다.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그런데 전기장은 스칼라 물리량이 전하에 작용하여 벡터 물리량인 힘을 만들므로 전기장은 벡터 물리량이 됩니다. 벡터인 전기장에 스칼라인 시험전화 Q를 실수배 연산하는 것이죠. 실수배 연산하여서 전기력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전화 Q가 그리 R만큼 떨어진 곳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계량화하는 식은 E는 R제곱분의 KQ가 됩니다. 벡터 표현식이죠. 전기장에 시험전화를 곱하여 전기력을 만들므로 F는 EQ가 되고 E는 Q분의 F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전기장의 단위는 전기력에서 유도할 수가 있는데 단위 전하당 힘의 크기가 되므로 분모가 전하량이죠. 그러므로 분모를 전하로 나누어 쓰므로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므로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단위까지 이해가 잘 되었나요? 이번엔 전기현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인 전기력선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전화 Q,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 또는 전기장의 크기는 근원전화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전기장의 방향은 시험전화가 놓여 있는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전기력의 방향은 시험전화가 놓여 있는 방향에 따라 결정되죠. 시험전화가 있어야 힘이 구현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근원전화 플러스 Q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근원전화 플러스 Q는 전 공간에 전체 우주에 전기장을 설치합니다. 이 경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의 세기는 절대값 E는 R제곱분의 KQ로 구면 위의 모든 점에서 크기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거리 R이 같으므로 크기도 같은 것이죠. 단지 방향은 시험전화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만약 시험전화는 모두 플러스 1쿨롱으로 하기로 약속하면 플러스 1쿨롱입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바로 힘의 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1은 항등원이니까 식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전기장의 방향은 시험전화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정해지고 전기장의 크기는 화살표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의 화살표의 길이는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현상은 구면 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기장 화살표 작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간의 모든 점 또는 위치에서 전기장 또는 전기력을 화살표로 표시할 수가 있으므로 모든 화살표는 연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편의상 연속인 화살표 하나로 모든 위치의 전기장이나 전기력을 나타내기로 약속하고 이 화살표를 전기력선이라고 정의합니다. Line of Electric Force죠. 전기장과 전기력 그리고 전기력선이 잘 이해되었나요? 전기력선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력선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을 작도할 때 시험전화는 플러스 1쿨롱으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앞으로 시험전화라면 언급하든 언급하지 않든 플러스 1쿨롱, 양전화 1쿨롱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전화가 양의 전화이면 플러스 라지 Q이면 시험전화 플러스 1쿨롱에는 전기력
1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청력이 되므로 전기력선은 왼편 그림처럼 양의 거는 전하에서 공간 밖으로 발산되는 방향으로 작도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시험 전하가 어디에 놓여 있던 그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밖으로 발산되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는 전하가 음의 전하이면, 즉 마이너스 라저 Q이면 전기력은 인력이 작용하므로 전기력선은 반대로 오른쪽 그림처럼 거는 전하의 중심으로 모이는 방향으로 작도가 됩니다. 거는 전하의 전하 부호에 따라서 전기력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잘 이해가 되었죠. 요약하면 양의 전하는 전기력선이 밖으로 발산하고 음의 전하는 전기력선이 안으로 수렴합니다. 이때 발산과 수렴의 기준은 거는 전하 Q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도된 전기력선은 한 위치에서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장이나 전기력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가지 방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때 어떠한 전기력선도 서로 교차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교차한다는 것을 만나는 교점에서 두 가지 방향이 되는 것이므로 모순되는 것이죠. 또 전기장 벡터나 전기력 벡터를 한 직선으로 이어서 작동함으로써 화살표 길이를 통해서 크기를 알 수가 화살표 길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크기를 통해서 화살표 길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화살표가 길이가 나타나지 않죠. 한 직선으로 되었으므로. 그래서 크기를 알 수가 없게 되지만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력선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크기를 정확하게 숫자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전기력선의 간격으로 전기력장이나 전기력선의 상대적인 세기, 상대적인 크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선이 조밀하게 있으면 전기장이나 전기력의 크기가 크고 강하고 느슨하면 전기장의 세기나 크기가 약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처럼 거는전하 Q에 가까이 있는 부분은 전기장이 세고 멀어질수록 간격이 벌어지므로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기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전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이해가 됩니까? 크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상대적인 크기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개에 놓인 거는전하가 양전하와 음전하로 이루어진 경우에 전기력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거는전하로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주어져 있을 때 개에 두 가지 전하가 다 있는 것이죠. 두 전하의 중심을 연결한 선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에 시험전하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이 시험전하 1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시험전하에 두 거는전하가 중첩의 원리에 따라 각기 따로따로 힘을 작용하므로 알짜 힘은 두 힘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양의 거는전하는 청력을 작용하므로 화살표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청력 방향으로 표시한 것이죠. 반면에 음의 전하는 인력을 작용하므로 화살표 벡터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힘의 크기는 거리가 같으므로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힘의 크기나 전기장의 세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평행사변형 법칙을 적용하여 덧셈을 하면 알짜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벡터 동일성을 참고하세요. 물론 전기력의 방향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음전하로 들어가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전체 공간에 대해서도 전기력선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력선을 4개만 그렸지만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도대체 전기력선의 객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개를 그려야 정확한 것인가, 아무렇게나 임의로 그릴 수 있는 것인가. 가닥 수를 정하는 방법은 수학자 가우스가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력선의 중요한 성질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전기력의 방향은 공간에 설치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개의 알자 전하와 음의 알자 전하가 개의 양의 알자 전하와 음의 알자 전하가 놓여 있는 경우에 전 공간에 대해서 전기력선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면 되죠.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전하가 놓였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미리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전기장과 전기력선의 개념이 잘 이해되었나요? 전자기학 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기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내용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엔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하로 인해서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전기장이나 자기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찾아내고 전자기파를 분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